네, 안녕하세요. 어슴 새벽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좀 많은 뉴스들, 제가 뭐 최신 뉴스만 전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뉴스들이라도 굉장히 좀 스쳐 지나갔던 의미 있는 뉴스들을, 요새 보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암호자산 시장의 흐름과, 그 다음에 현재 뭐 많이들 XRP 가격이 이제 정말 오른 것도 없는데, 비트코인은 뭐 작년에 3,400만 원까지 이제 빠졌다가 그래도 뭐 2배 넘게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XRP는 오히려 더 빠졌죠. 그래서 많이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을 바라보는 어떻게 좀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고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극도의 두려움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굉장히 극도의 공포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최고 구간이고, 이 정도 지금 20에 와 있는데, 거의 지금 익스트림 피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극도의 구간인데, 늘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이제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자산 시장은 남들이 다 극도로 두려워하고 이럴 때 사실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고요. 이때 사실 매수를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극도의 두려움 단계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암호자산 시장 자체, 뭐 XRP, 비트코인 이런 것들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치를 만들어가는 회사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극도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시장 자체나 아니면 개개인의 이제 종목 자체, 뭐 XRP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테린이죠.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아무튼 그런 뭐 CEO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이제 큰 이슈이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빵형이 사실 뭐 이제 중간에 들어온 CEO이기 때문에 빵형이 어떤 이슈가 생겨도 뭐 이제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CEO 부재 리스크라든지 이런 좀 개개인의 정말 진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더 이상 만들기 힘든 회사의 존속이 어려운 이제 이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도의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이 우리가 이제 극도의 두려움 상태에 있는데, 이 대중들이 대부분 이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20에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심한 이제 두려움 상태에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왜 있냐는 거죠. 있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대중들은 두려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현명한 제3의 눈을 뜨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가격이 빠져서 두려운 게 아니라 시장 자체에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회사가 가치를 만들기 어려운 상태에 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은 두려워하기보다는 평정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이 혹시나 어떤 펀더멘탈이 빠져 있거나 회사가 그 코인들의 가치를 더 이상 우상향시키기 어려운 정도의 뭔가 악재가 있지 않은가 정도만 살펴보면 사실 극도의 두려움에 우린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요번에 또 하락이 와서 저는 이제 웬만큼 매집을 다 끝내놓긴 했지만, 메이저 위주로 또 조금씩 어느 정도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 때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계획했다라고 하면 그냥 계획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지금 이런 극도의 두려움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전 재산을 다 몰빵해야지, 사실 이러면 투자 마인드가 당연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돈을 버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가.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자체가 지금 투자를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라고 권유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기사에 대해서 정리를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하면, 극도의 두려움을 우리는 왜 갖는가에 대한, 대중이 극도의 두려움에 있지만 나는 이 대중에서 90%의 대중이 갖고 있는 지표에서 나는 떨어져 나와서 왜 내가 극도의 두려움에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시고, 가격이 빠져서 극도의 두려움에 내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아직 내 투자 마인드는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지하시고 본인의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마인드셋을 갖춰 나갈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장도 앞으로 사실 지난 비트코인 생성 이후에 정말 수없이도 있었고 앞으로도 정말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래소 그냥 들어가서 보시지 않아도 회사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넘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기사는 삼성 SDS 이제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속도 낸다는 건데 내용 이제 기사가 길어서 내용 정리를 하면 삼성에서 이제 SDS 개발자 김모 씨가 코딩하던 중에 이제 서비스 시작한다는데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게 아직 우리 대중이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본사 삼성 SDS 이제 직원들이 쓰고 점차 확산을 해서 삼성 이제 전 사들한테 퍼져나가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기사가 뭐냐면 일단은 삼성 자체가 지금은 신용카드를 연동을 해갖고 삼성페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분장 원장 기술로 이제 왜냐하면 중앙 집권된 이제 해킹 이슈에서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쓰는데 기술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 그 일반 대중 이런 서비스에 쓰기에 굉장히 좀 문제 있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가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보안성은 높지만 약점도 있다. 그래서 이론상 거래 정보를 참여자 누구나 볼 수 있다. 지금 블록체인 즉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이런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이더리움 등 포함해가지고 거래를 보내면 그 거래를 계속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주소가 누구 건지에 대한 이제 그 신원 인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확인이 어렵지만 만약에 그 주소가 누구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일반 대중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존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래서 이론상 블록체인 기술이 거래 정보자 누구나 참여해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점들이 많은데 삼성 SDS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등 데이터 공유 이제 서비스, 그 다음에 영지식 증명 등의 기술을 적용한다. 그래서 차등 데이터 공유 기술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래 당사자 외 제3자에게는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은 여러 거래들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 주소로 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노출이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거래건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몇 거래 얼마에 뭐를 주고 한 거를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삼성 SDS가 지난 5월에 특허를 따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기술은 처음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로 태어나지만 처음에 대부분 얘기해요. 블록체인 기술 느리고 그거 다 그 거래가 다 노출되는데 누가 그걸 쓰냐. 보안성은 높지만. 하지만 이렇게 삼성 SD처럼 계속 혁신적인 기술을 보완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 블록체인 기술도 이런 대중 기업들이 사용을 하는데 외부에게 노출되는 거래 내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속도 같은 경우도 또 보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XRP가 굉장히 빠르죠. 이런 것들처럼 계속해서 이제 보완을 해 나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지식 증명 같은 경우는 거래 참여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거래 자격을 얻게 해주는, 이제 개인정보를 노출을 해야만 이제 뭔가 거래가 되는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내 코인이 내 지갑에 얼마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노출을 안 하고도 거래를 자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SDS가 점차 블록체인을 자기들 서비스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좋게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대중화가 이런 사내에서 어느 정도 시범이 끝내고 나면 삼성페이 같은 데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한 번의 대중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도 굉장히 점차 대기업들이 완성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대중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진법처럼 0에서 1로, 그러니까 0에서 0.1, 0.2가 아니라 0 다음에 갑자기 1이 되는 대중화 단계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중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이제 이렇게 가격이 요번에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는데, 이때 정말 숏을 청산을 하면서 엄청 올려서 사실 이렇게 지지받고 저도 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늘 그렇듯 우리의 예상은 언제나 사뿐히 이제 들여밟고 가주시는 그 분들의 생각대로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내려왔죠. 이 꼬리도 달리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런 정말로 많이 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린 봐야 되는 게, 벡트 같은 경우 현물 결제, 이제 비트코인 현물 결제죠. 이제 현물을 산 이제 거래량 자체는 계속 연일 최고가예요. 그래서 2367 BTC로 최고 이제 또 거래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 떨어졌을 때 이게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때 털리는 가격 자체의 사람들은 사실상 기관이 아니라, 벡트는 사실 지금 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관, 이제 메이저 기관들.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은 메이저들이 들어올 거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털려나간 건 대다수의 작은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롱을 쳤던 이제 또 작은 세력들이 또 굉장히 큰 물량을 갖고 있을 거고, 또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은 개인들 물량을 다 털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도 얘기 드렸지만, 극도의 두려움도 두려워하지만 사실상 지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사실상 이때 빠졌다 그러면 이게 최고가가 아니라 벡트가 이게 뭐 한 20BTC로 줄고 200BTC로 줄어서 벡트도 영향을 받아서 줄어야죠. 이 암호자산 시장의 펀더멘탈이 약해졌다라고 하면. 하지만 암호자산의 펀더멘탈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벡트 같은 경우도 거기 맞춰가고 올라가고 있지만 가격은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의 페이크로 봐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기사 한번 보여드리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 이제 뭐 큰 자산 운용사죠. 거기서 연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해서 내년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런 데들이 지금 전 세계 굉장히 큰 그 자산 수탁 서비스를 하는 데인데, 그 중에 굉장히 빠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자산 시장에 굉장히 빨리 뛰어든 큰 대형 그 자산 운용사 중에 굉장히 빠른 선도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데들은 늘 리스크를 지고 하지만 굉장히 내부 구성 주주라든지 CEO라든지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굉장히 선두적으로 뛰어들었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 그 자산 운용사 시장 중에 굉장히 뭔가 경쟁력이 더 이상 차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뛰어 있기 때문에 사업 전략상 굉장히 빠른 무브먼트로 뭔가 다음 시장을 선도하려는 그런 니즈를 가졌을 수도 있는 회사죠. 그래서 사실 그 뭐 두 개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대략적인 그런 이유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연내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해서 내년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한다. 근데 사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행동이 있는 와중에 사실 뭐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기관들은 사실상 파동이 뭐 이렇게 일어나고 이때부터 시작을 당연히 했겠죠. 여기서부터 했는데, 그럼 이 시장이 이렇게 돼서 암호자산 시장이 이렇게 되면 대중들은 막 2K 가고 1K 가고 망한다 그러는데, 이때도 계속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했겠냐는 거죠. 당연히, 아주 당연히 이들은 이런 작은 파도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요거는 이런 작은 파도고 나중에 이게 이렇게 가서 정말 시장이 나중에는 정말 크게 가겠죠. 이런 것들처럼 예전에 이런 파도 속에 우린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엔 이런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이 이때든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이때 들어온 기관들이 이 작은 파도를 연연을 안 한다는 거죠. 작은 파도에 휩쓸려서 만약 있더라 그러면, 와, 가격 떨어졌으니까 이때 우리 기관들 서비스하는 거 방향성, 사업 방향성 접냐? 당연히 그게 아니죠. 그냥 이런 작은 파도 속에 있고 결국엔 이런 큰 파도로 가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렇게 되나 하고 여기서 또 빠져도 아무런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매일 거래소에 들어가서 가격을 보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큰 파도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전 세계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 세계 뭐 정세 정도 이런 것들만 사실 보시면 되고, 그것도 관심 없어도 되고 그냥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주말이면 운동을 하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 뭐 걷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가족들과 시간도 또 보내시고, 또 좋아하는 책도 보시고, 그리고 인문학 관련 책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더 뭐 한 가지 추천드리면 심리학 관련된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의 대중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투자 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심리학 관련된 책이나 대중의 심리나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투자 자산시장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사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도 약간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구글이 이제 은행업을 진출을 하죠. 이제 시티은행하고 은행업을 진출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의 계좌 자체가 이런 체킹 어카운트와 그 다음에 세이빙 어카운트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글은 지금 현재 이제 체킹 어카운트만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구글 같은 경우 사실 은행업에 진출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앞으로는 데이터가 모든 걸 통제하고 데이터가 거의 종교화되는, 왜냐하면 데이터를 믿어야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보다 데이터를 신봉하는 데이터교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제 유발 하라리도 얘기를 했죠. 그런 이제 시대로 가는데, 구글이 모든 플랫폼이 지금 다 장악한 상황에서 금융만 못했죠. 금융에 진출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당장에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독과점 기업에 관한 이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IT 기업이 플랫폼을 가졌는데 금융업까지 가지면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당연히 못하고, 지금 체킹 어카운트를 하는 이유가 고객들이 온라인 상이건 오프라인 상에서 돈을 어디에 쓰고 돈을 얼마를 대략 버는 사람이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 어떤 쪽에 얼마큼의 돈을 쓰는지, 이런 모든 금융 데이터,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 헬스 데이터, 그 다음에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 뭐 검색 데이터 다 들고 있죠. 근데 이제 돈의 흐름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이걸 한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이제 페이스북 페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초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가 있으면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플랫폼의 방향을 어디로 갈지에 대한 계속해서의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실패가 사실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최고의 예언자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의 달러나 한국의 원이나 원 하나 쓰는데,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렇게 IT에다가 계좌를 붙여가지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금융 세력들인데 결국에 그러면 현금은 흐름 체크가 안 되잖아요. 현금은 돈을 누가 얼마 숨겨놓고 어디에 지하머니가 얼마 있고 현금으로 어떻게 주고 가고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데이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신들의 데이터에 쌓이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에 모든 플랫폼을 이용하고 모든 것들의 방향성 자체는 디지털화된 돈으로 돈의 흐름이 체크가 되는 쪽으로 대중을 몰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현금이 앞으로는 점차 사라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현금이라는 존재를 늘 종이화폐를 써왔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상상을 사실 하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쓰던 사람들, 공중전화 쓰던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통화할 거를 당연히 예상을 못했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종이통장을 쓰고 은행을 가는 것들이 너무 당연했던 시절에 종이통장을 안 갖고 그냥 인터넷으로 핸드폰 하나로 돈을 보내는 시대도 예측을 못했죠. 결국 그것처럼 앞으로는 우리는 현금 없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자체가, 이런 회사들이 왜 디지털 자산으로 가는지를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접하시더라도 구글이 은행업을 진출을 해서 대기업들이 모든 걸 다 하는구나, 사실 그런 아주 표면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런 것들이 금융계 판도를 바꿀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은행들은 이런 대기업들의 하위, 그냥 어떻게 보면 은행업을 인수해버리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은행업 위에
금융업 위에 정말 전 세계 플랫폼을 장악한 구글 같은 회사가 금융업을 굉장히 많이 아래 깔고 있는 형태로도 앞으로 갈 거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은 어떻게 흘러가고,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 다 연구하기 때문에 다 분석이 되잖아요. 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나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 AI 기술이나 여러 개 따져본다고 하면 사실 카카오보다 당연히 안 되겠죠. 원래 그 본질적인 내추럴 본인 태생부터 카카오 같은 경우는 IT 기업이고, 금융업 같은 경우는 정말 구닥다리 금융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업 IT 기업들이 모든 금융기업들을 아래로 두는 형태의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기사를 보더라도 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페이스북 페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리브라 막 얘기하다 안 되니까 뜬금없이 조용히 지금 페이스북 페이를 출시를 한 거예요. 돈을 송금하고 어디서든 페이스북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마스터카드 연동을 해서. 근데 이거 생각을 해봐서요. 페이스북이 리브를 다 준비해 놓고 페이스북 페이까지는 분명히 오케이 해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라를 딱 던져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조용히 지금 이것만 냈어요. 이거 같은 경우 별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이것도 페이스북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슈인데, 워낙 리브라를 센 걸 던졌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상대적으로 묻힌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출시를 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리브라를 중국이 DCEP를 출시를 해서 중국이 12월 달인가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이란, 거의 중국 1대1로 돈을 받은 나라들만 모여가지고, 한국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모여서 블록체인 관련된 컨퍼런스를 열어요. DCEP 관련돼서 어떻게 이 나라들끼리 디지털 화폐로 뭔가 협력을 할 건지. 거기에 미국은 없죠. 유럽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그 디지털 화폐 시대의 신냉전 체제로 지금 가는 이제 서막이 열리는 건데, 그럴 때 중국이 이제 DCEP를 발행해서 그런 신냉전으로 이제 편을 갈라갖고, 이제 미국 편, 뭐 중국 편 이래서 갈라요. 그럼 이쪽이 막 한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에 급하면 미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이스북 리브라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해준다 그러면 페이스북 페이에 올라가는 게 달러가 아니라 리브라가 올라가겠죠. 뭐 달러도 있고 리브라도 있겠지만 당연히 달러 신용카드 연동보다 리브라 충전해서 쓰면 혜택을 더 주겠죠. 그러면 리브라 사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한 번에 대중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시대의 대중화는 예전처럼 0에서 0.1, 0.2가 아니라 이진법으로 0에서 1로 바로 넘어가는, 그렇게 파격적인 대중화가 일어나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지만 제이콥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말 타고 마차 타고 하다가 점차,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이 한참 지나 또 나오고 이러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막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 픽업 트럭 공개했는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말 이름 자체도 사이버 트럭인데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다음 기사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굉장히 좀 재밌는 이슈인데, 제가 이제 IT 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중국 쪽 IT 친구들과 이제 여러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그래서 중국 정부 급습에 의해 상하이 사무소 폐쇄, 바이낸스 즉각 부인, 그럴 일 없어. 이게 이제 바이낸스 좌우장평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팩트로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먼저 드릴게요. 바이낸스는 좌우장풍 역시도 좌우장풍도 캐나다인으로 되어 있죠. 중국인이 아니에요. 근데 상하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바이낸스는 상하이에 없는데 라고 하는데, 상하이에는 실제 바이낸스의 메인 개발팀이 있어요. 메인 개발팀이 상하이에 있는데 그 사무소가 폐쇄됐다는 뉴스가 이제 퍼져나간 거고, 사실상 이게 제가 들은 바로도 실제로 상하이에 있는 바이낸스 개발팀 자체가 폐쇄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저도 들은 내용인데, 근데 바이낸스는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바이낸스가 이랬다 저랬다, 저는 사실 바이낸스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걸 좀 큰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 정부가 바이낸스 사무소를 왜 했을까? 당연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바이낸스는 중국 통제하에 벗어나는, 대표도 캐나다, 그 다음에 본사도 중국 정부에 있지 않은 회사죠. 그럼 사실상 중국에 있는 IT 인력만을 이용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 정부는 통제가 불가능한 거래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 통제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급습을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봐야 되면 지금 여러 거래소들을 다 지금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가 기사를 냈죠.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 발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 거래소들 다 털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말은 이제 투자자들의 위험과 여러 개 사기들, 당연히 이 요인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 또 사기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것들 문 닫으려고 하는 거지만, 제가 보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사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했냐 이거죠. 결국에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통제가 안 되는 대다수의 거래소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 거고, 예전에 중국의 IT 버블 시절 때도 똑같았어요. 예전에도 중국 정부의 통제가 안 되는 데들은 대부분 IT 기업들을 청소를 해서 자잘한 데는 다 없애고, 텐센트, 네디즈, 알리바바 이런 몇 개만 살려줘서 키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그런 기업들을 키울 때 중국 정부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지금 알리바바 마윈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에서 물러났죠. 이제 대다수의 다들 아는 이제 지분이나 대다수 공산당한테 뺏기고, 지금 나스닥에서 상장을 내려서 이제 홍콩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죠. 그런 것들처럼 이런 거래소 역시 똑같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래소가 아니면 대다수 폐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예전 중국 IT 때처럼 대다수 공산당과 뭔가 연이 있거나 끈이 없으면, 그 지분 관계를 얽혀 있지 않으면 대부분 다 폐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중국 거래소 중에 몇 개 살아남는 데들은 정말 지금의 텐센트나 알리바바처럼 엄청나게 크게 키워주는 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낸스는 아무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도 이거 제가 직접 눈으로 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중국 쪽에 이제 IT 쪽에서 잘 하고 있는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팀 자체가 급습을 당한 건 맞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바이낸스를 혹시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방송 기사를 이제 듣고 뭔가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한번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기 먹튀로 난무하는 코인 거래소, 그래서 이 기사를 왜 보여드리냐면, 2018년에 코미드 사건이 있었고, 코인네스트 500억 허위 충전, 사실상 이런 식으로 돈 빼돌린 거, 그 다음에 퓨어빈 26억도 빼돌린 거, 업비트 전산 조작 혐의,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죠. 이제 거래소에 대부분 있는 봇을 일반적인 금융 이제 거래소나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발행을 한 문제가 된 거고, 또 트래비 파산, 여기 고객 예탁금 또 300억 횡령, 여기 2천억 자금, 코인빈 파산 선고,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암호화폐 3,000개가 지금 다음 상승장을 지나서 가면 리플 CEO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1%, 10%가 남는다는 얘기를 하면 300개 아니면 30개가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말 역시는 거래소 역시도 대부분 다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꼭 정말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거래소에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좀 어떤 거래소에서 그 거래 수수료 좀 더 무료로 해준다, 아니면 어디서 뭔가 코인, 여기서 코인 사면 어떤 좀 아이코 코인 같은 경우 준다, 이런 거에 속아서 그런 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시장 자체는 정말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땐 잔파더라고 봐요. 이 역시도 이것도 잔파더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쭉 끝까지 정말 높게 해서 나중에 이만큼까지 가는 시장일 거예요. 나중에 메이저 기관도 들어오고 대중도 들어오고, 그러면 우린 이때 들어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때 들어온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얼마 코인 좀 더 받겠다 이런 데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거래소 가시면 이런 좋은 시기에 그냥 시대를 다 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셔서 투자하시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의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 추가.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가
그 미국 금융매체 야후 파이낸스는 주요 암호화폐 데이터 공급자 코인마켓캡의 암호화폐 데이터 가격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추가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면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웹사이트에서. 그럼 우린 또 여기서 어떤 걸 예상을 해볼 수 있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왜 실시했겠어요? 지금 구글이나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같은 데들은 이런 걸 안 했죠. 근데 이런 데들이 먼저 한 이유는 당연히 지금 경쟁 우위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보다 처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런 서비스를 과감하게 치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가능한 이유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존하는 웹포탈에, 그러기 때문에 또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이유 자체가 앞으로 대부분의 모든 혁신은 이런 데서 처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이런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얘네도 하고 있으니 제도권에서 우리도 그럼 할까 해가지고 결국에 추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크롬 이런 데도 나중에는 크롬 관련된 금융 정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자산시장 자체가 얼만큼 대중화되고 앞으로 미래에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돈의 다음 돈이 무엇인가를 사실 이런 데서 힌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후에서 했다고 구글이 안 했네, 야후에서 했네, 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후 같은 데들은 자기네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혁신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시고 미래를 유추하는 데 도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시장의 이제 큰 투자자죠.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3분기 투자액 84%가 전통적인 헤지 펀드에서 발생이 됐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투자 유입금의 84%가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나타내는 비암호화폐 헤지 펀드였다. 그러니까 기관들 중에 암호화폐 목적으로 투자를 만들어진 헤지 펀드가 아닌 펀드에서 3분기 투자액의 84%가 여기서 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아주 보수적인 금융기관들, 이제 기관 자금들이 이제 슬슬 이런 데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시장 자체가 아직은 정말 초기라는 거예요. 이게 좀 보면 이게 이렇게 쭉 암호화 자산시장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정말 초반에 아주 빨랐던 순위죠. 이제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빠르고 감각적인 사람들, 그 비트코인 한 판에 막 피자 한 판에 뭐 몇백 개 하던 시절에 이때가 아니라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망하지 않고 시대적 방향성을 띈 정도에 된 이때쯤 정도에 대해서 기관들이 또 들어왔고, 지금 이때쯤 돼서 좀 더 대중적인 조금 더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상 이때부터 해서는 폭발적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에 진입을 해 있고 타이밍에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한국만 봐도 99%의 대중이 사기라고 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봐도 우린 여기 투자해야죠. 다만 계속해서 얘기 드리면 투자 마인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정도의 그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만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방송을 혹시나 처음 보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은 이런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시면 그냥 멘탈도 탈탈 털리고 계좌도 탈탈 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얘기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또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일본도 암호화폐 과세 초안에서 내년 뭐 4, 5월에 하죠. 그리고 내년 4, 5월에 도쿄올림픽에서 XRP를 사용을 실제적으로 굉장히 실사용을 많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과세 초안을 5년간 세율 5%로 인하. 사실 이런 것들이 과세 초안이 이미 나와가지고 초안이 의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한국보다 이제 후진국이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쪽에 뭐 변방이고 이렇다고 해도 어찌됐던 나라잖아요. 하나의 나라인데 이런 데서 하나둘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대적 방향성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초기업이 보는 대로 그냥 현금 이제 종이돈의 시대는 거의 저물어 간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달러 계속 찍어내고 중국도 계속 찍어내고 종이돈의 종말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디지털 돈으로 가는 시대. 이제 어떻게 얼만큼 금융위기 충격을 덜하고 스무스하게 기존의 종이돈을 디지털 돈으로 대중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바꿀 거냐가 이제 그들의 관심사인데, 그거를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히 어떤 정부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게 기축인
시장이다라는 걸로 대중에게 주입을 시키면서 대중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이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기사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싱가포르 통화청이 역시나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허가 라이센스 발급제 발표. 이것도 여기는 더 빠르죠. 싱가포르는 더 빠른데 뭐 과세 법안 뭐 여러 가지 플러스 해서, 여기 뭐 싱가포르는 사실 법인세도 없는 나라고 상속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기업적인 공산주의 국가. 여기도 독재 정권이죠. 근데 사실상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시장 개방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도 싱가포르를 굉장히 자기네들의 롤 모델로 삼으려고 굉장히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정말 빠르죠. 그래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허용 라이센스, 이게 뭐냐면 파생상품이에요. 옛날에 리만 브러더스 때 뭐 CDO 해가지고 막 그 집 담보 대출 나온 거 그 상품을 가지고 또 그 상품에 이제 등급을 나눠서 여러 가지 이제 정크본드, 이제 낮은 등급, 높은 등급 다 묶어갖고 또 파생 상품 만들고, 그렇게 이제 문제됐던 건데, 이게 좋게 쓰이면 괜찮아요. 이게 파생 상품 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품을 만든 거에 그걸 담보로 또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식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이 큰데 그만큼 위험도 크겠죠. 근데 그 고리스크에 있는 위험 파생 상품을 싱가포르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굉장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나라냐라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싱가포르이 중국도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선진국이고 금융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사실상 한국도 굉장히, 정말 한국은 지금 걸음마 단계지만 굉장히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빠른 나라다. 그리고 암호자산 시장이 얼만큼 확신에 차서 이런 나라들이 그 시장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는 대략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XRP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 XRP가 지금 여기에서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채널도 결국에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죠. 다만 뭐 여러 가지 차트상으로 볼 때는 사실 지금 가도 이상하지 않고 한 차트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정말 세력의, 금융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차트가 언제쯤 올라갈 것 같아, 사실 이런 분석은 제가 안 하는 이유가, 할 능력도 없지만 사실 그게 크게 의미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결국엔 우상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 들어와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예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예상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또 제가 방송에서 다뤘을 때 여러분들이 또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언제 가겠다라는 예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언제 갈 거냐, 사실 이런 얘기는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그걸 안다 그러면 워렌 버핏도 제가 이기고 뭐 전 세계의 부를 제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AI도 못 맞추는 것 같아요. AI도 맞췄다 그러면 맞추겠죠. 하지만 그건 아직도 못 맞추는 영역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2005년 때 가격이 한 3원 정도 됐어요. 30원. 이게 이때 XRP가 상장을 하고 해가지고 10원에서 쭉 빠져서 거의 뭐 6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거의 해가지고 30원까지 올라왔어요. 5배가. 하지만 2004년 12월 8일 해서 쭉 해갖고 빠져가지고 쭉 빠져요. 뭐 5원까지 빠져요. 거의 6분의 1 토막 났죠. 또 좀 올라왔다가 12원까지. 여기서 뭐 한 3분의 1 토막 쭉 또 빠져요. 그럼 여기 때 샀던 사람들은 30원에 샀는데, 거의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때 사가지고, 이때라고 대충 볼게요. 그러면 827일, 거의 2년도 넘죠. 거의 3년 가까이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이 결국에 지금 70원 가고, 그 다음에 30원까지 다시 또 빠졌죠. 이게 거의 한 3년, 2년 반 정도 된 기간이 돼야 원금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이때 샀던 사람은. 그러면 임대 기간 자체가 2년 반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때 샀던 사람들 대부분의 99%가 여기서 다 털려져 나갔을 텐데,
그냥 시장을 그냥 이 시장에 XRP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사가 있고 XRP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봤던 사람은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때 안 털었겠죠. 여기서 물려서 뭐 몇 분의 1 토막이 나고 뭐 10분의 1 토막이 나도 안 털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30원에 샀던 사람이 결국에는 여기 3,000원이 아니 300원이죠. 10배, 그 다음에 여기 100배. 결국에는 우리는 이때 샀던 사람을 아무것도 차트를 안 보고 나 2015년 초에 2014년 말에 30원에 리플 그거 이제 뭐 상장한다고 뭐 해갖고 샀는데 와 그때 물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몰라 라고 했는데 이때 이만큼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 차트만 안 보고 있으면 그냥 이때 샀던 사람은 이 기간도 안 보고 와 부럽다 그때 30원에 샀네 대박이다 이러겠죠. 하지만 30원에 샀던 사람이 5원까지도 감내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거의 3년 2년 반 동안. 그러면 100배의 수익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로 돌아와서 보세요. 뭐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죠 거의.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전 과거하고 이때랑 같냐. 하지만 당연히 같은 줄은 아무도 예상 못해요. 하지만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누가 예상해요? 당연히 예상 못하니까 99%가 떨어져 나가죠. 하지만 여기 있었던 사람은 예상을 했겠죠. 어떻게 예상? 그냥 리플사가 은행을 말도 안 되는 스위프트를 이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은행도 하나씩 늘려나가고 고객사도 늘려나가고 계속해서 기술이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3초 만에 보내지네. 이걸 보고서 아마 버텼을 텐데 결국에 버틴 사람은 이만큼의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지난거 똑같냐 말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여기서 99% 털려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상 그냥 팔고 나가시는 게 맞죠. 그게 제가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의 섭리처럼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뭐 여름이 가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시장들이 뭐 여러 가지 기관들, 구글들, 디지털 시대로 가는 것들 이거 다 보는 것들 중국이 거래소를 요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거래소를 통제하려는 현실들 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이제 보면은 결국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계속해서 간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자체가 디지털 시장이 가는데 그 3,000개 중에 사라지는 대다수가 아니라 정말 요번 수요일 때도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기 지금 200원이 오건 아니면 150원이 와도 그냥 세력들이 계속해서 가격표 꼬리표를 우리들 불안하게 낮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돗대기 시장에서 그냥 똑같은 상품이라도 싸게 팔고 하면은 안 사는 거를 조금만 괜찮은 데서 비싼 가격에 하면 더 잘 팔리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처럼 이런 데서 사람들이 싸니까 안 사요. 안 믿어요. 왜냐면 이 시장 자체도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거기에 또 XRP 자체는 얼마나 더 불안하다고 느끼겠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못 사죠. 그러니까 대다수 여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사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때도 거의 2년 반이 걸렸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여기도 683날 여긴 지금 이거에 비하면 시간이 덜 걸렸죠. 이거에 비하면 만약에 여기서 825날로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물론 이 고점까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좀 짧게 여기서 해보면 825날 한 대략 이쯤이죠. 이쯤이면 내년 4월이에요. 내년 4월. 그러면 내년 4월이라서 몇 개월 더 남았네. 사실 이럴 게 아니라 내년 4월에 간다잖아요. 물론 이건 지금 안 갈 수도 있지만 정말 길어야 이 기간이라고 하면 사실 이 기간 동안 XRP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 매달 정말 종이돈이 저물어가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만큼 더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이만큼 만약에 100이란 걸 투자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5라도 더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때 난 또 투자할 돈은 없고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냥 뭐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이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간을 두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뭐하러
넉 달 동안 그냥 여러분들 운동도 하시고 뭐 책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뭐 할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그냥 즐겁게 하시면 되는데 이 시장 자체에 너무 매몰돼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군대 다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세면 시간이 안 가거든요. 이 시장에서 오히려 한 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본인의 다른 그 일상생활을 하는 시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그래서 이 시장은 두면 알아서 지금 간다. 이 시장은 두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알아서 잘 갈 거예요. 알아서 잘 가고 XRP는 저희가 일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갈 거다. 예, 비트코인을 봐도 여기서 지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가령 지금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4K를 갈 거란 얘기도 해요. 그럼 4K 하면 한 이 정도까지 빠질 텐데, 이 정도 여기까지 혹시나 빠진다,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이만큼 뺀다 라고 하면 이 시장 자체 역시도 비트코인이 만들어 온 전반적인 암호자산 시장의 기축이고 얘가 사실 무너질 수가 없는데 얘가 이만큼 간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얘가 이만큼 간다라고 해서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파동 이렇게 가다가 여기 또 머무르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해갖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라고 해서 뭐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암호 자산 시장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때도 여기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계속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여기 삼각수렴 했을 때 이때 좀 많이 샀죠. 사다가 여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또 사고 이때도 또 샀어요. 이때도 또 사고 그랬는데 이때는 아무도 못 사요. 이때는 정말 대부분 시장에 2K 간다 1K 간다 다 난리였어요. 그냥 다 아래로 간대. 다 대다수 차트 분석하는 분들. 근데 그때 차트 분석하시던 분들 대부분 지금 뭐 사라진 분들 맞죠.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간다. 갈 확률 높다. 근데 갈 수도 있죠. 근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만약에 갔어요. 근데 이때 샀어. 이때 샀는데 이때 갔어.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샀는데 어차피 이득이죠. 만약에 이때 갔어. 그래서 여기까지 또 갔어. 근데 이때 샀으면 또 이득이고. 근데 우리는 늘 여기서 여기 갈까봐 못 사고 여기서 여기 갈까봐 못 사고 더 낮아질까봐 못 사고 결국에는 더 싸게 사고 싶은 탐욕 때문에 이런 공포의 구간에는 못 사요. 다 탐욕 때문에. 그냥 나 얼마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툭툭툭 그냥 대략 이만큼 빠져서 와 여기서는 더 내려가긴 쉽지 않은데 대다수 공포를 외치고 있다. 우리가 보다시피 이런 구간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더 얼마 빠져도 그냥 사면 돼요. 근데 이 기간대 되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승장 뭐 최근에 상승장 뭐 이럴 때는 아마 저 녹색 구간 이럴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구간도 사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 구간보다는 이런 구간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들 대부분 거의 99% 못하는데 이때 사고 이때 사면 안 되는데 대부분 이때 사요. 그게 신기한 거죠. 거의 대다수의 대중은 이때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게이지가 주황색 때 사는 사람이 돼야지 녹색 때 사는 그런 99%의 대중이 되시면 안 되고 1%의 대중이 돼야 된다. 이 방송이라는 게 사실 제가 뭐 계속해서 뭐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뭐 이 얘기를 드려갖고 댓글로 아 그만두시면 안 돼요 이러는데 제가 뭐 그냥 단기간에 그만두고 뭐 사실 이럴 생각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시장 자체가 XRP가 저도 시장 자체를 지금 오랫동안 봐왔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하락장 아직 상승장 시작 전에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한 이유는 일단은 XRP 같은 경우도 상승장이 와서 어느 정도 채널 4분의 3 그 다음에 고점 정도가 됐을 때쯤에 아마 제가 방송을 그만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전반적인 시장을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사이클에서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을 맞이를 해봤잖아요. 이 시작 사이클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을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나중에 또 정말 사이클 자체가 또 상승 사이클 끝나고 또 해서 내려와서 이쯤에서 뱅뱅뱅뱅 할 때 그때쯤 또 저는 한번 여러 제 주변에 좋은 이제 같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지인들과 좀 재밌는 뭔가 방송 콘텐츠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이제 저와 같이 했던 지인들이 뭔가
암호자산 시장에 참여했던 지난 느낌과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실제 정말 대중이라고 개미라고 생각하는 투자 마인드가 안 거쳐 있는 사람들이 투자 자산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는 좀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 역시도 요새는 그냥 운동하고 뭐 제 본업인 IT 쪽에 충실하고 그냥 가끔 친구들 만나고 이런 정도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본업에 그 다음에 본 가족 그리고 건강에 집중하시는 이제 시기로 그냥 시간을 두고 보시면 시장은 알아서 무르익어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어슴새벽 감사합니다.